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개발 경쟁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 HBM 시장이 연평균 80% 넘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기존 배터리 무게의 절반에 불과한 차세대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터리 무게가 중요한 항공기에 우선적으로 쓰일 전망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두 나라의 외교 관계를 가장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희토류가 많은 베트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째 5천만 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입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투자자들의 축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3에서 나온 주요 뉴스들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개발 경쟁으로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고성능 메모리 HBM 시장이 해마다 80% 넘게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내년 생산할 물량까지 모두 고객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재홍 기자입니다. 반도체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실적 구원투수로 떠오른 고대역 폭메모리 HBM입니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 참가한 SK하이닉스의 발표 주제도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게임 체인저로서의 HBM 시장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 1위인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성장 예측치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8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3E에 대해 엔비디아 등 고객사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다며 내년 차세대 제품에서도 시장 지배력 1위를 자신했습니다. 24년 비즈니스를 위해서 웨이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미 진행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중요 고객들하고도 내년 비즈니스에 대한 가시성들을 상당 부분. 다음 달 엔비디아의 4세대 제품을 공급하는 삼성전자 역시 HBM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고객사들의 제품 결정 기준이 가격이 아닌 성능에 있다며 더 치열한 기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는 코스트보다는 성능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성능을 만족하는 메모리를 제공하는 게 이제 메모리 업계로서는 경쟁이 붙은 거고 여기에 경쟁의 핵심은 이 칩들을 이렇게 쭉 붙이는 저 TSV 캐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5세대 제품인 HBM3E 양산에 이어서 2026년엔 6세대 HBM4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HBM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른 메모리 생산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 인공지능 붐이 지속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투자자들의 관심은 당분간 HBM에 머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이번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투자자들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뜨거운 산업은 역시 2차 전지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K배터리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무게의 절반에 불과해 배터리 무게가 중요한 항공기에 우선적으로 쓰일 전망입니다. 이어서 고영욱 기자입니다. 중국의 저가 LFP 배터리 공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초격차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항공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리튬 황전지 개발입니다. 배터리를 항공기에 탑재하려면 가벼워야 하고 높은 고도에서 영하의 온도도 견뎌야 합니다. 리튬 황전지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4배가량 높지만 자원이 풍부한 황을 활용해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기존 배터리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의 무게당 에너지 밀도를 구현해서 일단 고고도 위성기 분야에서 먼저 활용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부사장은 그러면서 이 분야가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빠른 시간 안에 양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LFP 배터리 시장 진출과 관련해 이미 특허를 많이 갖고 있다며 앞으로 3년 뒤 양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같은 배터리 소재 기업은 음극재에서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양극재 기술을 개발해 니켈 함량을 95%까지 끌어올렸지만 이 방식으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양극재만 잘 연구해서 되겠느냐? 양극재와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킨 다른 소재들, 전액이나 첨가제나 예를 들어 음극 쪽에서 이제 실리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흑연 대신 실리콘을 쓰면 1%만 섞어도 배터리 용량이 10%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연은 중국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중국과의 배터리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선 반드시 대체해야 할 분야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오늘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가 열린 서울 여의도 콘네드 호텔은 곳곳에서 모여든 투자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유료 행사임에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재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행사장 안이 투자자들로 북적입니다. 이들은 2차 전지와 반도체 기업 CEO가 직접 설명하는 미래 산업 전망을 들으며 각자의 투자 전략 세우기에 분주합니다. 특히 2차 전지에선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이, 반도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출격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AI, 로봇, 엔터테인먼트, 바이오, 에너지 같은 혁신산업뿐 아니라 행동주의, 글로벌 마켓, 블록체인, 토큰 증권 등 시장 트렌드를 총망라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첫날에만 500명 넘는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일부는 자리가 없어 일어선 채로 강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유튜브에서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학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쟁쟁한 기업의 이제 이런 임원분들의 말씀을 듣고서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까에 대해서 한번 그런 인사이트를 얻어보고 싶습니다. 해외 나가서 이제 금융 쪽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국내 금융시장 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캐치업하고자 왔습니다. 행사 둘째 날인 12일은 셀트리온과 HLB 등 헬스케어 기업이 제약바이오 투자 전망과 신약 개발 현황을 발표합니다. 또 강성부 펀드로 잘 알려진 KCGI 등이 행동주의를 통한 투자 전략을 얘기할 예정입니다. 13일은 월가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에드 하이먼 에버코어 ISI 회장 등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논의됩니다. 14일과 15일은 각각 블록체인과 토큰 증권을 주제로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며 성장에 대한 의문 부호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상황. 오는 15일까지 진행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미래 성장을 주도해 나갈 투자 전략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경제부 서형교 기자 나왔습니다. 서 기자, 오늘 이슈 플러스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예금 보호 한도 동결이냐 상향이냐입니다. 현재 5천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할 것인지를 두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싱가포르와 홍콩이 보호 한도를 연달아 높이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호 한도 상향론과 동결론,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 그 밖에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싱가포르와 홍콩이 이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했는데 이것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죠. 네,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6월 예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보호 한도를 기존 7만 5천 싱가포르 달러에서 10만 싱가포르 달러로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돈으로 보호 한도가 7,3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높아지는 거고요. 또 7월에는 홍콩이 보호 한도를 현행 50만 홍콩 달러에서 80만 홍콩 달러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가 보호 한도를 높인 배경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이 늘어난 겁니다. 또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는 전체 예금자 가운데 전액을 보호받는 예금자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네. 싱가포르와 홍콩 모두 이 비율이 최근 89%로 내려왔는데 국제예금보험협회의 권고치가 90%입니다.
이번에 두 나라가 보호한도를 높이면서 이 비율이 다시 90%로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요국이 예금 보호 한도를 좀 높이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도 좀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올해 초에 좀 새마을금고에서 뭐 뱅크런 사태가 나면서 좀 이슈가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호한도 상향을 두고 정부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3월 민간합동 TF를 꾸려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인데요. 이후 국회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예금자 보호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국회에선 1억 상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고 금융당국은 현행 5천만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일단은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먼저 예금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이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먼저 우리나라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2년째 5천만 원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물가 상승률 약 60%를 적용하면 현재 5천만 원은 2001년에 3,100만 원 수준인데요. 네. 다시 말해 실질적인 보호 한도가 2001년 대비 6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보호 한도는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별 1인당 명목 GDP 대비 보호 한도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13%인데요. 미국과 영국의 절반 이하이고 주요국 중에서 아일랜드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 들어보면 예금 보호 한도가 너무 높다, 뭐 낮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금 보호 한도를 이제 5천만 원으로 유지하자, 동결하자는 주장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그 주장의 핵심이 보호 한도 상향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보호 한도를 높이면 예금자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은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목표 기금을 계산해서 금융회사별로 보험료를 걷고 있습니다. 보호 한도를 올리면 목표 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그 결과 금융기관이 지불해야 되는 보험료도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보험료를 금융회사가 모두 부담하는 게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이 나눠서 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예금자 비율이 작년 9월 말 기준 98%에 달하는데요. 보호 한도를 올릴 경우 대부분의 예금주는 부담이 늘어나는데 일부 자산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에 예치된 자금이 저축은행 같은 이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이금융권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부실화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덕적 해이 문제가 커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리자 유지하자 모두 합리적인 주장이어서 논의가 더욱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 상향이나 동결 외에 뭐 추가로 고려할 만한 뭐 옵션은 없겠습니까? 네, 몇몇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예금 상품별로 보호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안이 TF 논의에 포함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는데요. 이른바 결제성 예금의 보호 한도는 높이되 저축성 예금의 보호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이미 몇몇 국가에선 결제성 예금과 저축성 예금의 보호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일본은 기업의 결제성 예금을 전액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 올 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미국에서도 보호 한도 상향이 화두로 떠올랐는데 FDIC는 기업 결제 계좌의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뱅크런 방지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결제성 예금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먼저 결제성 예금에 대해 보호 한도를 올린 뒤 추후 시장 상황을 보고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금융당국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경제부 서영교 기자였습니다. 한때는 치열한 전쟁을 벌인 적국이었던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로 격상됐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 히토류 매장량이 많은 베트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서열 1위 응웬 푸종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외교 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Tôi và ngài Tổng thống Joe Biden đã thay mặt hai nước vừa quyết định thông qua tuyên bố chung nâng tầm quan hệ Việt Nam Hoa Kỳ lên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vì hòa bình, hợp tác, phát triển bền vững. 지금까지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인도 4곳뿐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와의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베트남과의 관계 등급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고 평가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ietnam being closer with the United States, it's not about containing China. It's about having a stable base in the Indo-Pacific.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이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과 반도체 공급망 확충과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히토류 공급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베트남은 인텔, 마벨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인도에 이어 반도체 산업 핵심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미얀마 광산 채굴 중단 소식으로 가격이 치솟은 히토류에 대해선 중국 다음으로 매장량이 많은 베트남과 손잡아 공급망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 890만 달러 규모의 군수 물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반기 IPO의 최대화 중 하나로 꼽히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수요 예측이 시작됐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는 중국을 제외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5.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협동 로봇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국내 로봇 기업 가운데선 처음으로 이 유가증권 시장 입성을 앞둔 만큼 이 증권가의 기대감도 큽니다. 이 백이현 메리츠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흑자 전환 후 이 급성장을 전망한다면서 이 선두주자의 화려한 데뷔를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워낙 또 로봇주의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감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 단기간 내에 너무 올랐기 때문일까요? 이 오늘 점심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던 로봇주 차익 매물이 출회하면서 희비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이 두산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지켰는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다른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이 일부 상승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는 2차 전지 관련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베코프로 붕괴 어디로 가야 하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4.02% 하락한 이 98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7월 말 이후로 거의 50일이 됐습니다. 50일 만에 종가 100만 원 아래로 내려간 건데요.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 주가를 보면 최고가 대비로 해서 24% 넘게 하락한 겁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해온 이 2차 전지주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에는 또 조금은 망설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요, 이른바 투자 피난처로 불리는 이 파킹형 ETF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상품을 제외하면 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게 바로 이 금리형 ETF였습니다. 2차 전지도 많은 선택을 받긴 했는데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증권가에서도 이 최근 시장과 관련해서 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유탄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2차 전지도 아니고 로봇주도 아니고요. 조금 반등한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이 찌릿찌릿 반등한 K전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관세청에서는요, 이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일부 업종들이 부진을 하면서 이 16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반등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중전기 분야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해서 33%가량 올랐고요. 또 각각 단가 같은 경우에도 이 111%, 그러니까 2배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 긍정적인 결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수출 호조 소식에 우리 증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HD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모두 긍정적인 빨간불을 켜내면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또 긍정적인 소식을 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대규모 계약을 수주했다 이런 공시를 낸 건데요. 이 사우디 네옴시티에 680억 원 가까운 이 전력기기를 공급한다 이런 계약을 발표했다는 점,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동안 고객님을 위해서 그냥 줄고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달려온 거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유무형의 자산을 앞으로 디지털 자산과 결합될 때 생명보험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고 또 소비자들의 신뢰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생보험의 존재감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청라 시티타워가 또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늘어난 공사비를 두고 땅 주인인 LH와 건물을 짓는 사업자 간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성나균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청라호수공원에 인천 최고 높이의 전망타워와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 간 법적 다툼이 일어나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의 명소로 꼽히는 청라호수공원. 70만 제곱미터, 쉽게 말해 축구장 100배 크기의 땅 가운데가 텅 비어 있습니다. 국내 최장인 448m 높이의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설 자리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소식에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이 시티타워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대가 컸었죠. 잠실에 지금 랜드마크는 롯데월드 타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서쪽으로는 또 이 청라 시티타워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감 하나로. 그런데 최근 사업자들 간의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태의 발단은 땅 주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건물을 짓는 특수목적법인 SPC가 늘어난 공사비에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습니다. SPC는 LH의 설계 오류 때문에 공사비가 급증한 만큼 발생 원인이 LH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H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SPC 또한 일정 수준의 공사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지연과 공사비 증가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다 결국 LH가 SPC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겁니다. SPC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H에서 저희가 사업을 지연시켜서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은 이거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LH에 있다. LH도 SP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결국 법적 공방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공사 현장은 여전히 빈 땅으로 남게 됩니다. 6년 전 LH와 SPC가 협약을 맺은 이후 모든 과정을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두 LH하고 청라시티타워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전까지 간 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시작한 지 16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탓에 지역 주민들의 희망 고문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낙인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